현대문화와 예술 7주차 2차 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차 시 수업을 통해서는요, 80년대에 형성되었던 국제 정세와 사회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었는데요. 이번 2차 시 수업에서는요, 80년대 국제 정세랑 사회 현상으로 인해서 형성이 되었던 문화랑 예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차 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시 구성 내용은요. 들어가는 말로 수업 먼저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80년대에 형성되었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게요. 그 다음에는 80년대 그 각 분야에 따른 예술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가는 말로 학습했던 내용 정리하면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2차 시 구성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들어가는 말로 교과목 개요 말씀드릴게요. 80년대 문화와 예술에 대한 이해라는 게 이번 차 시의 키워드고요. 이번 차 시를 구성한 내용은요. 80년대의 사회 현상 때문에 형성되었던 문화들이 또 있겠죠. 이게 어떤 분위기였는지를 좀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80년대 각 분야에 대해서 예술에는 각 분야별 예술에 대해서 어떤 예술들이 형성이 되었고 그 예술들을 어떤 사조로 구성이 되었고 유행을 하였는지 요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제시의 목표는요. 80년대 사회상으로 야기된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요. 80년대 문화 분위기로 형성된 각 분야별 예술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게 이번 제시의 목표입니다. 자, 우리 전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 간략하게 정리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80년대에는요. 냉전이 이제 종식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전 세계의 민주화가 형성이 됐고요. 자유와 개방을 상징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경제는 호황기를 맞이했고요. 소비가 미덕이고 또 부에 대한 과시가 굉장히 당연시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어요. 자, 베이비붐 세대 즉 40년대, 50년대에 태어나서 한참 아가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숨풍숨풍 컸던 그 베이비붐 세대가 60년대에는 70년대에는 20대의 문화, 저항 문화를 형성을 했다면 이 사람들이 좀 더 자라났기 때문에 이제는 경제에 대해서 주도권을 갖게 되는 경제 주체 세력이 되었고요. 자신을 중시하던 그런 세대의 특성을 바탕으로 경제력을 갖춘 기성세대의 대표적 양상을 새로운 문화로 창출을 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이 있는 그런 세대가 기성세대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애기들 문화를 형성하는 게 아니라 어른 문화를 어떻게 형성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80년대는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은요 젊은 기성세대의 대표적인 어떤 새로운 타입의 젊은 기성세대의 대표적 사회 현상이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항 운동을 통해서 자라난 이 여권이 많이 성장을 했었는데요. 자, 이거를 다시 옛날 스타일로 되돌리려고 그랬던 보수 세력도 있었고요. 또 전통적인 여성상이라든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현모양처의 이미지를 다시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었고요. 여성들은요 스스로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타입이 생성이 되면서 사회 안에서 뭐 이런 보수적인 거에 맞추고 본인이 그런 걸 현모양처 스타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는 여성들도 발생을 하였고, 아니면 여성 저항 운동을 통해서 자라난 여권을 만끽을 하면서 여성의 권리에 대해 생각해보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발전된 문화와 우리가 이제 여권 신장을 통해서 이렇게 낸 것들이 많으니 이걸 기반으로 해서 나는 전문직 여성으로 거듭나겠다 하는 이런 분위기도 있어서 여자가 한 가지 타입만 있는 게 아니라 여성에게는 이런 타입, 이런 타입, 저런 타입 같은 여러 가지 타입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년대 말기에는요 호황이랑 사치 소비에 대비돼서 주식시장이 폭락하기도 했고 에이즈가 나타나는 것처럼 혼란스러운 시대상 역시 좀 자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들어가시는 이 내용은요, 이제 1980년대에 형성되었던 그 문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사회 현상으로 야기된 문화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할 건데요. 먼저 이 소비를 부추기는 기술의 진보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1차 시에 했었었죠. 근데 이 기술의 진보가요, 이제는 그냥 전등 만들어내고 자동차 만들어내고 비행기 빨리 만들어내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컴퓨터 시대라는 걸 맞게 해요. 근데 이 컴퓨터라는 건 사실 70년대에도 컴퓨터는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어떤 그런 산업 현장에서 사무실에서만 쓰이는 돈 버는 용도의 컴퓨터가 아니라 이제는 모두에게 도입이 되는 그런 시대를 맞았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컴퓨터가 널리 쓰이던 분야는요, 상업권, 그러니까 돈 계산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의외로 여기 적어놓지는 않았는데요. 나사 같은 데서요,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뭐하고 이 모든 일들이 다 수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전자계산원이 사람이 그 일을 옛날에는 컴퓨터가 막 뭐를 형성하는 게 아니라 그런 모든 작업과 뭐, 그런 항공 우주선을 설계하고 만들고 여기에 들어간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게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계산을 했던 그런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때 그런 우주선을 만들어냈다는 게 참 놀랍지 않나요? 뭐 어쨌든. 자, 그런데 이런 특수한 분야를 위해서만 컴퓨터라는 게 있었었는데 이제 이거는 이런 시대는 완전히 저물어서 통신이랑 컴퓨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를 했어요. 사실 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70년대 말쯤 되면 컴퓨터라는 개념이 도입은 되는데 이때도 통신기기의 개념은 없었기 때문에 계산을 하고 뭐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내가 만들어내야 하는 그런 어떤 도구로서의 컴퓨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통신이라는 거, 자 전화선을 갖다 따오면서 옆 사람이나 저쪽 나라에 있는 누군가와 연결이 되는 이런 시대가 열리면서 통신과 컴퓨터를 같이 이용을 해가지고서는 연계가 되는 그런 작업이 가능한 시대가 도래했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 마지막에 이 1번의 마지막 끝부분에 보시면요. 홈 컴퓨팅 시대가 열리게 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여지껏은 산업 현장이나 돈 버는 사람을 위해서만 필요한 도구야라고 여겨졌던 컴퓨터가 이제는 가정에도 하나씩 보급이 되고 내 컴퓨터는 아니지만 우리 집 컴퓨터라는 개념이 생기게 된 거죠. 자, 사실 이 1970년에 처음 개발된 IBM이라는 이 프로그램 회사가 있는데요. 이 PC는요. 일반인들한테 개인 PC라는 이름으로 소개가 됐어요. 70년대에. 그러면서 근데 이게 되게 확산이 되지는 못했던 거죠. 사람들이 이 PC를 가져야 될 필요성 잘 모르겠고 이게 뭔데? 뭐 약간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컴퓨터라는 건 1984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애플사 맞아요. 그 애플사에서 매킨토시라는 컴퓨터를 이제 내놓으면서 개인 PC의 어떤 영역에 대한 개발의 가능성을 봤다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상 애플이 이 컴퓨터 시장에서 이 프로그램 개발이나 어떤 컴퓨터에 적용해서 뭘 만들어낸 이쪽 시장은 먼저 선점을 하긴 했는데 일반적인 개인 PC를 보급을 하고 팔아먹은 건 MS사랑 이 IBM사가 조금 더 빨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뿐만 아니라 이 그전에는 플로피 디스켓이라 그래가지고서는 플라스틱으로 된 조그만 디스켓들이 있었는데 얘가 용량이 좀 작아요. 그래서 정보를 담을 수 있는데 한계가 있었는데 이 80년대에는요 컴팩트 디스크 CD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음악 들을 때 쓰는 그 CD랑 똑같은 거예요. 이 CD라는 게 개발이 돼서 레이저 빔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 여기에 적혀 있는 정보를 읽어서 음악이나 영상을 재생하도록 함으로써 이 전통적인 LP, 왜 우리 LP판, 레코드판이라고 하죠. 이런 시대가 종료를 맞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사실 미국의 좀 잘 사는 부유층의 이야기였을 뿐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80년대까지 LP의 시대가 지속이 되기는 했었어요. 자, 뭐 어쨌든 자, 이런저런 배경으로 해서 전 세계에는요. 지구촌 시대라는 글로벌 빌리지라는 용어가 대두가 될 만큼 기술을 통해서 전 세계가 즉각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아까 설명을 했던 것처럼 컴퓨터가 단지 수식을 계산을 하고 프로그램을 짜는 데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기에는 이제는 이쪽 나라와 저쪽 나라가 통신을 통해서 컴퓨터와 연결된 통신, 전화선과 연결된 통신 이런 식으로 즉각적으로 컴퓨터를 통한 어떤 커뮤니케이션 또 전자기기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에 편지를 보내고 서류를 기다리고 우편 업무를 보는 이런 시스템에서 산업을 위해서는 또 어떤 그런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즉시 함께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루어졌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당시에는요 특히나 팩시밀리라 그러는 거죠. 팩스나 모뎀을 통한 컴퓨터 통신이 처음 개발이 되어 산업 현장에 도움이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팩시밀리라는 건 이쪽에서 아직도 우리나라 관공서에서는 많이 써요. 회사가도 좀 쓰고요. 이 팩스라는 건 이쪽에서 어떤 종이에다 글씨를 넣어가지고 이쪽 종이에다가 이거를 이 기기로 넣으면 전화선을 통해서 연결이 돼가지고 그 정보가 쭉 전달이 되면서 저쪽에 있는 그 팩스밀리 기계에 그게 쭉쭉쭉쭉 글씨가 내가 썼던 그 글씨가 그대로 구현이 되면서 저쪽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 이런 시스템 보고 팩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자, 모뎀이라는 건요. 통신의 어떤 초창기 시스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인터넷선으로 모든 게 연결이 되지만 옛날에는 이런 인터넷이나 뭐 어떤 그런 통신 컴퓨터를 통한 통신을 진행을 하려면 컴퓨터 뒤쪽에 전화선을 뽑아다가 모뎀선이라 그래서 이걸 뽑아다 꽂아야 되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죠. 뭐 그렇게 먼 시절 얘기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90년대 중반까지도 저런 문화가 있긴 했어요.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연결되는 요런 글로벌한 문화가 형성이 되었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미국 안에서는요.
케이블 TV라는 게 등장을 해요. 근데 케이블 TV 그전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중파밖에 없었다는 얘긴 거겠죠. 그래서 케이블 TV가 뭐 케이블 TV는 굉장히 어떤 그 회사의 분위기를 많이 반영한다든가 취향을 많이 반영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만 구성을 해놓는 이런 게 케이블 TV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이 컴퓨터랜다. 텔레비전을 즐기는 사람들이 취향과 개성에 따라서 채널 선택을 하는 게 가능해지는 시대가 열렸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NN 지금도 있죠. CNN 같은 뉴스 전문 채널은 중장년층들이 이렇게 환호하고요. 젊은 계층은요. MTV라고 있는데 이 MTV 굉장히 나름대로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MTV에는요. 우리나라에서도 엠넷 있죠. 엠넷하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음악 방송하고 뮤직비디오만 계속 틀어주는 이런 거였는데 이런 채널을 통해서 또래 집단의 대중문화를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만 유행하는 그런 음악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서 아니면 전 세계에서 옆에 나라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대중문화의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시대를 맞았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째 보시면요. 문화의 가벼운 또래 집단 형성 분위기는 새로운 파티 문화와 또래 문화를 만들어냈으며 그러면서 음악과 패션이 공존하며 소비되는 사회적 현상을 문화로 바꾸어 놓았다. 예전에는 패션은요, 여자를 위한 거, 남자를 위한 거, 어떤 격식을 차려야 하는 것 이런 느낌이 좀 더 강했고요. 음악은 내가 집에 앉아서 고요히 앉아서 음악을 감상하는 것, 춤을 춘다 한들 내가 나 혼자 아니면은 어디 클럽 같은 데 가서 당당하게 춤추는 이런 거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80년대로 접어들면서 춤을 추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그런 클럽도 있는데 거기에 가려면 드레스 코드도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있고 뭐 내가 원하는 그런 음악만 틀어주는 클럽도 따로 있고 그런 채널도 따로 있고 그걸 좋아하는 애들은 나랑 비슷한 옷을 입고 요런 게 공존이 되는 사회적 현상 즉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는 게요. 이건 사실 1890년대 말하자면 19세기도 전에 만들었던 최초의 컴퓨터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완성을 하다가 이 컴퓨터를 개발하신 분이 중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완공을 보지를 못했었는데요. 요 컴퓨터의 개념, 그러니까 수를 빨리 계산을 하고 이걸 활용을 해가지고 어떤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순식간에 만들어내는 이런 개념이 컴퓨터의 개념인데 요게 처음 등장했었던 최창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째 보시는 사진은요. 애니악이라고 해가지고 저게 컴퓨터예요. 저 사람 서 있는 저 부분 보이시죠? 저게 컴퓨터의 초기 모델인데요. 그러니까 엄청난 정보를 담고 있는데 이걸 지금처럼 작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어서 거대한 어떤 서랍형 창고처럼 저런 데다 저런 걸 갖다 놓고서는 관리하는 전산원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는 게 이게 IBM에서 만들었던 보급형 컴퓨터, 홈 컴퓨터의 개인 PC의 첫 모델 정도로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 모니터 보면 정말 깜놀이죠, 깜놀. 자, 아래 키보드는 사실상 크게 변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이 본체도 가로로 누워있는 걸 세로로 일으켰다는 것 외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만 가장 큰 혁신은 역시 모니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째 보시는 이 사진은요. 요거는 애플사에서 내놨던 맥킨토시의 첫 모델이에요. 뭐 지금 방금 보셨던 저 IBM 컴퓨터랑 큰 차이는 없죠. 그런데 차이가 하나 있다면 얘는 나름대로 이게 이 화면이 좀 커요. 그래서 그래픽 작업이나 어떤 이런 화상에 있는 색감을 구현하는 게 이게 조금 더 쉬웠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런 걸 활용해서 집에서는 뭘로 썼냐면요. 너도 나도 게임했죠. 이때나 지금이나 컴퓨터만 가지면 게임하는 건 노소를 막론하고 시대를 막론하고 또 국가를 막론하고 다 똑같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컴퓨터를 처음 도입해가지고서는 요렇게 게임도 하고 뭐도 하고 자녀들이 학습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당시에 학습할 일이 뭐 있습니까? 컴퓨터 가지고 그냥 다 함께 앉아서 게임하는 거죠. 자, 그런데 큰 차이가 오늘날하고 있긴 한데요. 이 당시에는요. 컴퓨터라는 걸 하려고 그러면요. 도스 시스템이라 그래서 이 사용자가 직접 그 프로그램의 언어를 배워서 그걸 가지고 컴퓨터 안에다 직접 입력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를 생성을 해내고 소프트웨어를 다 일일이 구해서 갖다 깔아야지 쓸 수 있는 게 컴퓨터의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뭐 컴퓨터 한 대 사면 그 안에 뭐 한글이라든가 뭐라든가 물론 프로그램을 깔긴 깔아야 되지만 그래도 기본 장착되는 게 굉장히 많은 시대이긴 하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컴퓨터의 언어를 배우는 게 자녀들에게 아주 어떤 학습을 위한 기본 소양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당시에 그런 아까 전에 봤었던 아타리 게임기 우리 봤었죠. 1차 시에. 그런 게임기랑 비교를 하면서 맥킨토시에서 내세웠던 문구가 자 199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 20만 원이죠. 20만 원을 들여서 게임기를 한 대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거기다 10만 원을 더 얹어서 교육도 되고 나중에 언젠가 자라나서 사회에 어떤 회사원이 될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컴퓨터를 학습하게 하는 학습도 되고 게임도 되는 그런 도구를 사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광고를 시작을 했었다고 해요. 어쨌든 이런 열풍으로 온 집안에 너도 나도 다 함께
모두들 컴퓨터를 한 대씩 들여놓긴 하고 아이들의 게임기로 전락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요.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우리가 레코드판이라고 알고 있는 LP판이에요. 여지껏 있었던 LP판인데 오른쪽에 있는 건 이 컴팩트 디스크 CD예요. 자, 사이즈가 CD인데 옆에 있는 레코드판이랑 차이가 없네. 그렇죠. 저거는 레이저 디스크라고 해가지고 저 당시에 마치 우리 레코드판 보는 것처럼 레코드판만한 사이즈예요. 저 큰 사이즈로 돼 있는 CD인데 저 안에 그러면은 동영상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콘서트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갔는데 이거는 저도 분명히 기억이 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의 그 CD 플레이어에 들어가는 그 CD의 형태는요. 음악밖에 못 담는 용량이었어요. 이 당시 기술로는. 이 정도 이 레코드판만큼 거대한 사이즈가 되는 CD 정도는 돼야 공연 실황이라든가 이런 게 좀 담겨 있었다. 뭐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고 요런 거 부잣집감 하나씩 다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게 이 CD 플레이어 레이저로 읽을 수 있는 CD 플레이어인데 지금 위에 보시는 저 레이저 디스크를 다 넣는 굉장히 큰 사이즈예요. 옆에 지금 비교할 만한 손바닥이나 이런 게 없어서 그러는데 굉장히 큰 사이즈의 이 레이저 디스크를 읽는 그런 도구라고 하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는 게 바로 그 팩시밀리예요. 위에서 이 종이를 끼워 넣으면 아래쪽으로 내가 보낸 집어넣은 종이는 도로 나오긴 해요. 그런데 내가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쓴 그 내용은 전산화가 되어서 전선줄을 타고 전화선을 타서 저쪽에 있는 내가 원하는 그 번호로 지정한 그 집에 가가지고 똑같은 종이에다 찍찍찍찍 하면서 그 내용을 그대로 구현을 해낸다는 그런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요것도 이 팩시밀리에 굉장히 초창기 모델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림을 내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입력을 한다. 그래서 종이가 롤로 이 안에 지금 함께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그 다음에 보시는 게요. 이게 80년대에 있었던 초창기 휴대전화, 벽돌이라고 불렸던 모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벽돌이라고 불렸지, 외국에서는 그냥 무기로 불렸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어마어마한 사이즈죠. 심지어 전화 한 통하고 나면 배터리가 나가버려요. 슬프게도. 그래서 큰 용량에 비해서는 게다가 음질은 겁나 안 좋고 저걸로 수다를 떤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저런 휴대용 전화기를 가지고서는 사업상의 긴박한 얘기라든가 국제 정상들끼리의 통화라든가 뭐 이런 정도의 용도로 사용을 했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요거는 우리가 카폰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카폰이 뭐냐면요. 휴대전화인데 자동차용 휴대전화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 들고 다닐 수는 없어요. 아래 충전기기도 그렇고 이 인식기기도 그렇고 무선전화기는 무선전화기인데 이게 자동차에만 연결이 돼서 자동차를 시동을 걸었을 때 이런 식으로 요 옆에 팔걸이로 쓰는 그런 그 안에 조그마한 박스 안에다가 얘를 직접 코드를 꽂고 C가잭에다 이걸 꽂아서 썼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전화기를 보고 우리가 카폰이라고 했는데 이게 카폰의 어떤 초기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CNN이라는 뉴스 전문 채널, 케이블 채널의 개국 방송입니다. 그래서 뉴스 전문 채널로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에서 뉴스 하면은 미국의 CNN 할 만큼 아주 큰 뉴스 전문 프로그램을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죠. 자, 그다음에 음악 전문 프로그램이었던 MTV예요. 엠넷은 말하자면 이 MTV가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같이 진출을 했었다가 조금 지나서 자본을 뺐는데 이러면서 그때 따왔던 이름이어서 엠넷이라고 아직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겁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이건 MTV 초창기 로고인데요. 조금 지나서는요, 이렇게 생긴 로고가 등장을 했는데, 이 로고는 저도 좀 친숙한 모델이긴 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로고만 보면, MTV 하면서 모두들 열광했던 그런 시대를 맞았었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우리 1980년대에 있었던 미술과 디자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자, 1980년대 미술과 디자인은요, 좀 심플해요. 심플한데 내용은 몇 개 없는데요. 사조는 몇 개 없는데 내용은 겁나 많아요, 사실은. 자, 일단 가장 큰 특징은요. 이 시기의 거리 미술, 그래피티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게 이 당시에 본격적으로 주류 미술로 도입이 되었던 시기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뉴욕 이스트 빌리지를 중심으로 펼쳐진 언더그라운드 미술 운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스트 빌리지 지금도 약간 그렇게 굉장히 부초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요 동네에 가면은 그렇게 껄렁껄렁하고 노는 거 좋아하는 언니 오빠들이 참 많아요. 근데 요 동네에서 요거보다 조금 안쪽으로 들어오면 소호라고 있는 그런 지역에 가까운 고 이스트 빌리지 쪽이 이제 예술가들이 많이 사는 예술가 동네를 형성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돈 없고 미술한답시고 반백수처럼 사는 뭐 그런 사람들도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요 동네가 유명했던 건 우리 60년대 70년대에서 학습을 했던 앤디 워홀이 이 동네에 그런 젊은 미술인 그룹을 집집마다 하나씩 같이 있으면서 앤디 워홀이 요 동네에서 그렇게 파티를 열심히 열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동네가 미술인 구역으로 굉장히 유명해서 지금은 뭐 그냥 상업 동네로 전락을 좀 했는데요. 어쨌든 이 이스트 빌리지 쪽에 이런 예술가들이 참 많이 있었던 그런 동네였는데 이 동네에 예술가들이 많다 보니까 동네방네 낙서하는 거 겁나 좋아하죠. 다들 스프레이 들고 이리저리 그림 그리고 자 여기 보면은
대중매체 키치, 저급한 이미지와 고급 시대 선도의식이 결합된 절충의 산물이다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대중문화가 소비되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싶어. 왜냐면 난 돈이 없거든. 그리고 키치라는 건요 애기들 장난감처럼 되게 막 그런 어 깜찍하고 예쁜 거, 좀 유치한 거, 요거를 문화로 예술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고 키치 예술이라고 하는데 요 키치처럼 장난치는 것 같이 내가 그렇게 뭘 만들고 싶어요. 거리에다 길바닥에 그림 그리는 거니까. 그리고 저급한 이미지, 낙서니까 저급한 이미지도 같이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가거든. 그러니까 고급 시대의 선도 의식도 있었던 요런 작업들을 보고 우리가 그래피티라고 하는데요. 자, 대표 작가로는 바스키아나 키스 에링 등이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 바스키아도 키스 에링도 사실상 팝아트의 대부 앤디 워홀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었던 분들이에요. 바스키아가 10대, 20대 때 이런 미술학교나 다니면서 껄렁껄렁할 길바닥에서 지가 그린 엽서나 팔고 담벼락에 낙서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걸 보고 앤디 워홀이 말년에 이 바스키아의 엽서를 보고 두 눈이 번쩍 뜨였다고 합니다. 왜냐면 바스키아가 계속 넌 똑같은 것만 만들어내니 이런 비판이 좀 직면해 있던 때여가지고 새로운 어떤 느낌을 좀 활력을 갖고 싶었는데 이 당시에 길거리화가 바스키아를 만나게 되면서 작업의 어떤 새로운 전반기를 맞이하게 되고요. 키스헤링도 역시 바스키아가 주순 그런 미술가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런 사람들은 바스키아한테 큰 영향을 주기도 했고 동시에 이 사람들이 바스키아한테 엄청난 영향을 받기도 했고요. 자, 키스헤링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앤디 워홀한테만 영향을 받았다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이 팝아트의 한 영역으로서 에디 워홀 입장에서는 그래피티를 도입을 했는데 오히려 이 그래피티란 자체가 독립이 되면서 하나의 새로운 미술 문화가 되고 앤디 워홀이 거기에 오히려 끼어가게 되는 이런 형국이 조금 되기도 했었고요. 그림 보시면 누구나 다 하는 그거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그래피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작업하고 있죠. 특히 대중적으로 아직도 남아있는 유명한 그래피티 화가는 뱅크시라는 작가 있는데요. 지금 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인데 아직도 한 번도 공공매체나 어디에 얼굴을 나온 적이 없어서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른다고 해요. 이 사람 얼마 전에 자기 작품이 어마어마한 가격에 경매가 되니까 그거에 신경질을 내면서 자기 작품을 무선 이 리모컨으로 갈아버린 걸로도 굉장히 유명해진 사람이죠. 어쨌든. 자, 요런 거리 미술 아직도 현존하고 있는 어떤 미술 형태이기도 하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는 게 개념주의 미술인데요. 사실 개념주의 미술은요. 60년대부터 시작된 미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팝아트가 너무 가볍고 너무 유치하고 너무 애기 장난 같아. 그래서 나는 이 철학과 어떤 내 사상을 좀 더 추구하는데 그런데 그걸 추상 표현주의처럼 그렇게 그림으로만 그리고 싶지는 않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어서 이 사람들은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거나 옷을 벗어던지거나 뭐 이런 퍼포먼스도 개념주의 미술의 한 장르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설치 전에 우리 대지 미술이라 그러면서 땅에다가 막 이렇게 크게 울타리를 쳤었던 그런 작품 한번 본 적 있죠. 그런 것도 개념주의 미술의 일환이고요. 프로세스 미술, 이 과정에 대한 게 훨씬 중요한 요런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려진 어떤 결과물 말고 어떤 내 개념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걸 보고 우리가 개념주의 미술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80년대에는요 비디오 아트라는 장르와 만나면서 굉장히 크게 유행을 하게 돼요. 자, 비디오 아트는 우리나라가 배출한 세계적인 비디오 아트 작가 스타 백남준 선생님 있으시죠. 자, 그분은 이제 이 시기에 발달했던 TV, 컴퓨터, 모니터를 가지고서는 이 나의 개념과 나의 예술을 결합을 해서 비디오라는 게 형성을 해내는 어떤 미술 작품으로서 인정을 받게 됐는데 웃긴 건 백남준 선생님은 미술 공부를 한 미술학도가 아니고 음악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 공연에 대해서 처음엔 전위적인 음악에 대해서 공연을 하던 그런 작가였는데 나중에는 이 비디오 아트에 처음에는 이제 그런 비디오 아트와 자기 작품 음악을 접목해서 뭐를 해보려는 그런 개념주의 예술을 실시를 했다가 나중에는 그저 비디오 아트로 훨씬 더 유명하게 돼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양반을 미술가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음악가예요. 뭐 어쨌든 자 그다음에 또 우리 세 번째로 살펴보는 건 신표현주의라고 네오 익스프레셔니즘이라고 돼 있는데요. 요거는요 초기 포스트 모더니즘의 형태로 치부가 되면서 주관적인 느낌이 굉장히 강하고 그림을 되게 일부러 거칠게 그리면서 뭔가 이렇게 화난 것 같은 그림을 그리는 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거는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긴 났죠. 왜 화가 났냐면 개념주의 미술이나 미니멀 아트, 그다음 그래피티, 팝 아트 이런 게 다 너무 가볍고 짜증나.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나는 나의 이런 사회적 분노와 어떤 예술에 대한 나의 사상을 더 거칠게 표현을 하겠어라고 등장을 한 미술 운동인데요. 많이 진지한 미술의 형태로 유행이 많이 되기는 했지만 어떤 그런 팝아트나 그래피티처럼 그렇게 대중에게까지 침투하는 그런 대중적인 문화예술로서의 미술로 자리 잡기는 조금 힘들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작업 두 개가 요게 바로 이제 지금
바스키아가 그림을 그렸던 그런 작업인데요. 뒤에 있는 게 이게 지금 사진 두 장이 한꺼번에 딸려왔는데 뒤에 있는 게 뾰족뾰족한 왕관인데 요 왕관 마크는 많은 낙서 그림 같은 데서 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Seymour is dead라고 써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이모라는 그런 그 그림 그리는 이 그래피티하는 그룹이 있었다고 해요. 바스키아가 소속돼 있던. 근데 그 그룹이 해체가 되면서 이 울분에 차서 벽에 했던 낙서인데 이 벽 자체도 어마어마한 가격으로 경매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요거는 좀 후기에 있었던 바스키아 작업인데요. 낙서 같기도 하고 애기들 장난 같기도 한 요런 작품으로 굉장히 유행도 하고 유명해지기도 했는데 사실상 바스키아의 후기 작업이라고도 말할 수도 없는 게 바스키아는 27의 마약에 약물 과다로 요절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물론 일찍 죽어서 더 유명해진 화가라는 그런 평도 없진 않은데 어쨌든 그래서 그 당시에 약에 취해 환각에 취해서 본인의 어떤 작품 세계를 구축을 했던 그런 작품 중에 하나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시는 사진은요. 요건 키스에링 작품이에요. 요 그림 여러분들 지금도 굉장히 여기저기서 많이 볼 수 있죠. 이 키스에링 요건 사실 세계인들이라는 작품인데요. 글로벌하게 많은 인종이 있고 우리가 얼굴 색깔이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으로 다 다르면 어떠냐. 우리는 하나다라는 모두 함께 즐겁게 뛰어놀자라는 이런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게 개념 미술, 개념 예술에 대한 그런 사진인데요. 이건 벽에 대한 설치 미술의 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보시는 게 백남준 선생님의 비디오 아트로 아주 대표적인 그런 사진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보시는 게 이 네오 익스프레셔니즘, 신표현주의에 대한 거친 그림의 대표적인 그런 작품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시는 게 이제 디자인 그룹에 대한 내용인데요. 디자인은요, 이 당시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개념 등장했다고 70년대 이야기를 하면 살짝 이야기를 했었죠. 다원주의를 내세우면서 모든 걸 포용하고 모든 것이 그 지긋지긋한 기능적인 미니멀리즘, 그 지긋지긋한 어떤 기능성 제품 디자인 이런 거에 반해서 그런 거 관계없이 이것 또한 예뻐 보이니까 디자인, 이것 또한 화려하지만 너무 화려하니까 예쁜 디자인. 자, 미니멀리즘이라는 개념에 대두해서 이 또 포스트 모더니즘의 경향 중에 하나가 맥시멀리즘이라고 과도하게 장식하고 화려하게 꾸미는 것도 이 여기의 특징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면서 요건 사실 철학에서 등장한 개념으로 좀 더 가까운데요. 건축, 그다음에 뭐 인테리어, 제품 디자인, 그다음에 패션까지 정말 모든 분야에 다 영향을 미쳤는데 그중에 이 멤피스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이 멤피스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그룹 중에 하나인데요. 굉장히 키치적인 조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쁘기만 하고 깜찍하고 되게 장난감처럼 예쁜데 나는 미술의 어떤 예술적인 그런 걸로 나는 이걸 삼고 싶어 하는 그런 걸 보고 우리가 키치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었죠. 그런 요소를 좀 도입을 해가지고 하이브리드 디자인이라 그러면 이 하이브리드 디자인이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혼종이라고 말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합되어가지고 하나가 되는 결합체. 말하자면 샌데 뭐 사자머리를 하고 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결합되어서 한 개가 되는 그런 느낌을 보고 우리가 하이브리드 디자인이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이 멤피스라는 그룹은요 포스트 모더니즘을 추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키치적이면서 그러면서도 클래식한 것까지 같이 짬뽕을 시키는 그러면서 새로운 어떤 디자인 사조를 선보이는 걸 멤피스 디자인 그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과장적인 요소랑요 색채를 혁신적으로 사용하는 굉장히 대담하고 실용적이면서 외양을 강조를 하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겉에만 번지르르하게 예쁜 게 너무 좋다 이건 거죠. 그러면서 아이디어라고 신기한 제품 만드는데 굉장히 집중했던 그런 그룹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래 보면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있는데요. 이제 이 당시부터는 어떤 디자인에 있어서도 디자인의 어떤 양식, 보여지는 어떤 형태미보다는요. 이 안에 어떤 사상을 담고 있는가가 훨씬 중요한 내용이 되었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개념은요. 스웨덴에서 창설된 디자인 그룹으로 당시에는 뭐 그렇게 뭐 유니버설 디자인 자체가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진 않았다고 해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 정신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건 말하자면 장애인이나 노약자 같이 디자인 예쁜 거 비싸고 좋은 것만 향유할 수 없는 그런 계층을 위한 디자인도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디자인의 어떤 사상을 담은 운동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즉 물건을 쓸 사람이 어떤 거를 디자인이었으면 좋겠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그걸 미리 맞춰서 디자인을 제안을 할게라는 그런 개념의 유니버설 디자인인데요. 지금 역시 장애인을 위한 디자인, 공공 건물, 공공 벤치 뭐 이런 걸 위한 디자인을 보고 우리가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소수를 위한 디자인인 거죠. 자, 그다음에 어쨌든 세 번째에 보시면요. 그린 이슈라고 등장을 하는데요. 이 그린 이슈가 뭐냐면 80년대 중반부터 디자인이 너무 제품을 만들고 빨리 소비가 되고 그러면서 모든 게 이 환경이 고갈이 되고 뭐 저개발 국가에는 특히 쓰레기산 같은 걸 문제가 너무 심각해진다. 이런 개념이 대두가 되면서 디자인이 생산과 소비에만 집착하지 말자. 그러면서 재활용, 사회적 문제 같은 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움직임이 좀 깨어있는 디자이너를 중심으로 형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보시는 게 이 멤피스 그룹의 어떤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이에요. 되게 장난 같기도 하고 아기자기하기도 하면서 큐브 디자인도 응용이 된 게 보이고요. 의자라든가 뭐라든가 알록달록한 것이 깜찍하죠. 자, 지금 보시는 요 디자인 인테리어 사진도 요것 또한 멤피스 그룹이 이탈리아에서 벌어졌었던 그런 디자인 박람회에 출품을 했던 그런 작품들인데요. 색색깔로 막 뭐 보색이건 무슨 저기 톤온톤이건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 예쁘고 깜찍하고 발랄한 거 그냥 신나게 제품을 제작을 한 거죠. 자, 우리 일전에 한번 70년대쯤 해가지고 에토레 소사스라는 그런 제품 디자이너에 대해 살짝 이야기한 적 있는데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자, 그 에토레 소사스가 내놓은 작품인데요. 이 에토레 소사스는 사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미술, 그다음에 이 멤피스 그룹에 있어서 천재라고 불리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디자이너예요. 그래서 다원주의 경향, 그다음 맥시멀리즘 유행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면서 보기에도 예쁘고 사용해도 편리하지만 뭔가 이전에 추구했었던 그런 미술적 가치와는 다르게 화려하고 즐겁고 신나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겠다라는 게 이 사람과 멤피스 그룹의 어떤 디자인 사조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요. 유니버설 디자인을 위해서 제작이 됐었던 스웨덴에 있는 그 유니버설 디자인 회사에서 만든 이 커트러리 세트 잇 드링크라는 작품인데요. 숟가락으로 먹고 포크로 이걸 찍는데 모두 다 똑같은 숟가락, 똑같은 포크, 똑같은 칼을 쓸 수는 없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쥐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손의 장애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니면 숟가락과 포크가 한꺼번에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필요한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개의 디자인을 제안을 해서 나는 이 중에서 제일 좋은 걸 네가 사가라는 그런 개념으로 디자인을 할 거예요. 라고 등장을 했던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요. 필립 스탁이라는 산업 디자이너가 만든 의자인데요. 이 의자는요. 말하자면 그린 이슈 재활용을 대상으로 해서 제작이 되었던 그런 의자예요. 아래쪽에 보이면 이 의자의 이 뒷다리 쪽에 보면은 금속으로 되어 있고 앞쪽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게 보통의 원래 의자를 제작한 방식으로는 한 덩어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필립 스탁이라는 디자이너가 요거를 분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어떤 그런 나사나 이런 걸로. 그래서 분리를 해서 폐기를 할 때 저 철 다리 따로, 그다음 플라스틱 따로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요거를 철거를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새로운 디자인의 그린 이슈를 접목시킨 그런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는 건요. 음악에 대한 내용인데요. 음악은요. 이 당시가 마이클 잭슨이 등장을 하면서 그동안 흑인의 어떤 재즈나 뭐를 하고 백인은 그 음악을 향유하는 사람 정도의 개념이 있었는데 마이클 잭슨이라는 이런 뮤지션 자체가 하나의 문화 아이콘이 되면서 마이클 잭슨이 흑인인데 뭐 어때? 흑인인데 난 이 사람이 너무 멋있어서 난 이 사람이 좋아. 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개념이 등장을 하는 시대의 아이콘이 되었다는 이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아이콘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인종적으로 분리가 되었던 이 대중음악사에 큰 충격을 주기도 했고요. 대중문화가 확산되는 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MTV의 개국은요. 이제 우리가 요 대목 중요합니다. 보는 음악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지껏은 굉장히 듣는 음악, 그 다음에 춤추는 음악, 요거 3번에서 나와 있죠. 즐기는 음악에서 보는 음악, 화려한 음악으로 변모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때 등장을 했던 이 아티스트가 마이클 잭슨, 마돈나, 그다음에 프린스 같은 이런 굉장히 비주얼적으로 화려하고 춤도 추고 뭐도 하면서 그러면서도 음악성이 뛰어난 그랬던 시대였기 때문에 혁명적인 음악의 시대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MTV 때문에 뮤직비디오가 생기면서 진짜 새로운 홍보 매체로 무대 장치랑 비주얼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음악계의 어떤 주류 현상으로 떠오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즐기는 음악에서 보는 음악, 화려한 음악으로 변모해서 댄스 분야가 폭발적으로 발전을 했는데요. 특히 신디사이저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음악 들을 때 들리는 그런 기계음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처음 도입되었던 시대예요. 그럼 새로운 사운드의 시대로 돌입이 돼요. 그다음에 개인을 위한 소형 음악 기기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보고 우리가 걸으면서 들을 수 있는 음악이다 그래가지고 위에 보시는 사진이에요. 워크맨이라고 소니에서 나온 워크맨이라고 써있죠. 자, 일본 소니에서 이 워크맨이라는 걸 개발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팔리면서 젊은 애들 중에 이 소니 워크맨 하나쯤 안 갖고 있는 애 없다 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본인 취향에 따라서 음악도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즐기는 음악도 내 맘대로 할 수 있어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겠죠. 자, 락 음악 60년대 70년대 형성되었던 락 음악은요 여전히 초강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조금 더 하드하게 뭐 하드락이라든가 메탈이라든가 이런 강한 스타일로 진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조금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던 이 신디사이저 같은 건요.
일렉트로니카라는 그런 기계로 만든 음악 같은 건 70년대에도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기에 80년대에 테크노라는 장르랑 신스팝은 신디사이저를 사용한 파퓰러 뮤직의 약자예요. 그래서 대중적으로 기계를 넣은 그런 음악들이 주류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이걸 통해서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들이나 음악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이 마이클 잭슨 사진이에요. 자, 이 사진 너무 유명한 사진이죠. 자, 그다음에 요것 또한 마이클 잭슨 공연 사진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보시는 사진은 마돈나 언니의 사진인데 사실 요건 조금 뒤에 90년대 사진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마돈나 언니 이런 식으로 문화적으로 시각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가수고요. 자, 그다음에 이 프린스라는 가수인데 모르는 분들은 보면서 마이클 잭슨 아니야? 그런데 아니에요. 마이클 잭슨보다 훨씬 속눈썹이 길고 약간 소눈처럼 가진 분은 가졌는데 이런 레이스 잔뜩 달린 화려한 옷 입고 기타 치고 있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이 프린스다 하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시는 사진은요. 신데렐라라는 메탈 그룹인데요. 이 반항적인 음악을 추구하는 오빠들이어가지고 머리 스타일은 장발로 삐죽삐죽하게 다 세우고 그다음에 악기 하나씩 들고서는 메탈 락 음악을 하는 그런 분들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화 중에서도 영화는요, 이 시대에는 어떤 괄목할 만한 장르 등장보다는요, 특수 효과가 본격적으로 사용이 되면서 블록버스터 영화가 보편화됐던 시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스타워즈가 성공한 다음에 이제 신났어요. 블레이드 러너, 로보캅 같은 당시 기준으로는 굉장히 실감나는 SF 영화가 탄생을 했는데요. 이 블레이드 러너는 사실 흥겹고 즐거운 SF 영화가 아니에요. 굉장히 우울하고요. 되게 세기말적으로 끝간데 없이 우울한 그런 영화여서 이후에 철학이나 아니면 의외로 웃기게도 막 패션이나 이런 데까지 영향을 줘가면서 이 블레이드 러너라는 영화 자체가 하나의 문화의 장르가 되기도 합니다. 자, 로보캅은 그냥 미래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오락 영화였기 때문에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즐길 수 있었던 영화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면서 거대 자본이 투자가 되면서 제작이 됐었겠죠. 그러면 전 세계에 팬층이 숨풍숨풍 생겨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헐리우드 영화는요, SF 영화, 청춘 영화, 슬래셔 영화까지 굉장히 다양한 장르가 아주 고르게 흥행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도 시나리오가 재밌고 신선한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해서 세계 문화에 미국 영화라는 게 대세적인 보편 문화로 자리 잡게 되면서 새로운 도약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게 84년대 나왔던 E.T. 영화인데요. 이 내 친구 E.T.는 우리나라에서 붙인 이름인데 어쨌든 이 E.T.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유행을 하면서 어린이 SF 영화에 큰 반향을 일으키죠. 자, 우리 이 70년대에 보았던 조스 영화 개발했던 스티븐 스필버그의 84년도 작품이에요.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에일리언인데요. 이게 원체 80년대 포스터들이어가지고 화질이 너무 화질구지입니다. 다들. 자, 에일리언이라는 영화인데 우주에 가서 우주 괴물 에일리언을 무찌른다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건 탑건 탐 크루즈 오빠가 겁나 잘생기게 등장했던 미션 임파서블의 주인공인 탑건 이톰 크루즈 오빠가 주연을 했던 탑건 이 비행사의 이야기인데요. 이건 SF 영화여서 가져왔다기보다는 시나리오가 탄탄해서 큰 오락 영화에 즐거움을 주었던 그런 장르 영화로 가져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시는 거, 어이구, 이거 정말 화질구지가 너무 심하군요. 자, 어쨌든 이 영화는 지금 백투더퓨처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는 1, 2, 3가 제작이 되면서 굉장히 큰 영화적 반향을 일으켜요. 특히 이 영화는요, 2000년대까지 이 백투더퓨처의 매니아층 굉장히 형성이 많이 되었었던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게 블레이드 러너의 장면들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여기 왼쪽에 지금 상단부에 있는 오빠가 해리슨 포드라는 인디애나 존스 시리즈의 주인공이신데 이 오빠가 미래의 우울한 도시를 배경으로 해서 펼쳐지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영화 자체가 계속 비 오고 우울하고 원자폭탄의 여파로 핵이 이미 터진 이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삶은 우울하고 뭐 이러면서 정말 끝까지 없이 우울해가지고 굉장히 어떤 오락 영화로는 참패를 했습니다만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면서 이후 세대에 많은 분야에 영향을 주게 되었던 그런 영화를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실주자 2차 시수업은요. 80년대 사회 현상으로 형성되었던 문화랑 예술에 대해서 이해를 한 게 주 내용이었고요. 80년대 호황과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진보된 생활을 이룰 수 있는 각종 전자기기가 등장해서 초창기의 모습에 대해서 좀 이해를 했어요. 자, 그다음에 80년대 문화와 예술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요. 대중과 소통하는 예술, 대중을 선도하는 예술, 대중이 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구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예술이 등장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80년대 사회상을 기반으로 해서 문화의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이해를 했고요. 80년대 문화를 만들어낸 미술, 디자인, 음악, 영화에 대한 학습으로 3차 시에서는요. 유행과 패션을 학습할 건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배경 지식 학습의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자, 학습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조금 이따 3차 시에 유행과 패션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